저는 결혼 25년 차 40대입니다. 결혼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생각을 하니 세월이 참 빠르다 생각이 드네요. 결혼 기간만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저희 가족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세 아들 중 맏이에게 시집을 간 맏며느리랍니다. 시동생들은 남편보다 10살은 더 어린 동생들이었고 저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시동생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 나이가 많으셨던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시동생들을 데리고 와 뒷바라지도 해주었습니다. 사실 20대에 시집을 와서 중고등학교 남자아이 둘과 같이 생활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정말 제 친동생들처럼 대해주었죠. 그것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항상 고마워했어요. 여보, 힘들지 않아? 내내 가게일 보다가 집에 와서 동생들 뒷바라지 해주느라 당신 참 고생이 많아.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나한테 시집 오지 않았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나한테 시집 와서 이런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혹시라도 동생들이 당신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 내가 따끔하게 혼내줄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참 너무하시지. 동생들을 이렇게 맡겨버리시다니. 여보, 괜찮아. 어머님,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일하시느라 바쁘시기도 하잖아. 우리랑 사는 게 동생들한테도 더 좋고 그 시골에서 살면서 먼 학교까지 통학하는 게 더 힘들지.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 안 걸리는데 여기서 사는 게 더 나아. 그리고 도련님들 둘 다 집에 와도 밥 먹고 잘 시간밖에 없잖아. 말 안 듣고 싶어도 그럴 시간도 없고. 그리고 도련님들 너무너무 나한테 잘해주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나는 든든한 장정 세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좋은걸? 역시 우리 여보는 마음이 넓어서 좋아.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어머니 아버지도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동생들도 거리낌 없이 받아주고 거기다가 매일 아침밥도 챙겨주고 말이야. 자기 자식이어도 하기 힘든 일인데 당신은 살뜰하게 잘 챙겨주잖아. 이거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내가 늘 고민하고 있다니까. 보답은 무슨? 솔직히 결혼하면서 시동생들이랑 살 생각하니까 나도 걱정 많이 했었거든? 근데 오히려 더 편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도 나한테 더 잘해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잖아. 서로 더 조심하게 되니까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보답할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서로 잘 지내는 걸 감사하면서 지내자. 알았지? 당신, 우리 동생들 지금 공부 정말 잘하는 거 당신 덕인 것도 알지? 이거는 진짜 당신 덕분이야. 걔네들 집에서 통학했으면 매일 1시간씩 등하교해야 했는데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걸어서 학교 가잖아. 거기다 아침도 든든하게 챙겨줘. 주말이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이런 형수님이 어디 있어? 당연히 내가 보답해야지. 동생들도 나중에 커서 다 보답할 거야. 나는 다른 것보다 나중에 도련님들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나는 외동딸이었잖아. 지금 이렇게 북적북적거리면서 지내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는지 몰라.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가게 운영하면서도 나랑 같이 할 동생들 있었음 참 좋겠다 싶었는데 나는 당신이 정말 부러워. 그래서 나도 당신 가족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야. 남편은 세 아들로 북적북적하게 자랐지만 저는 외동딸로 자랐어요. 평생을 식당을 하시던 부모님 때문에
항상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집에서 혼자 있었던 때가 많았는데 시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제 편이 든든하게 생긴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엄마 아빠의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저도 부랴부랴 물려받았었는데 이미 그때가 가게를 운영한 지 50년 차였어요. 할머니에게서 엄마가 물려받고 다시 제가 물려받았던 곳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제 의지로 받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운영을 하다 보니 단골이셨던 시부모님 눈에 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거기다가 능력도 출중해서 고졸에 장사하는 저와는 어울리지 않았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에 비해서 저를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은정아, 나는 너를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널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돌아가신 사돈께는 미안한 말이지만 은정이 너 같은 딸 한 명만 있었으면 내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우리 상철이도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제 갈 길 가고 있지만 사실 난 은정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20년 넘게 너희 가게 가면서 지켜본 넌 항상 부모를 위하고 따뜻한 아이였어. 그러니까 네가 정말 훌륭하다는 걸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휴, 어머님, 제가 무슨 훌륭해요. 어머님 밖에서 그런 소리 하시면 다들 웃어요. 당연히 저희 남편이 더 훌륭하죠. 공부도 저보다 훨씬 잘했고 직장도 저보다 훨씬 좋고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다들 어떻게 제가 저렇게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싶을걸요? 저야말로 어머님 아버님께 항상 감사드려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위해주셔서요.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데 공부를 잘하는 건 노력하면 그럴 수 있지만 심성이 좋은 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야. 너는 누구보다 심성이 곱고 착한 아이란다. 상철이보다 솔직히 난 네가 너무 아깝지. 효심이 깊은 아이고 어른을 위해줄 줄 아는 아이니까. 은정아, 우리 아들들 잘 부탁할게. 내가 너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싶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전혀 부담 아니에요. 어머님도 무작정 시동생들 챙기라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러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동안 건강만 챙기시고 저랑 오래오래 보고 살아요. 아셨죠? 시동생들은 제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만 하세요. 결혼을 할 때부터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하셨어요. 오히려 친정에서 남편의 조건이 부담스럽다고 하실 정도였는데 시부모님은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드신다면서 정말 몸 하나만 오게 모든 걸 준비해 주셨죠. 나중에 여쭤보니 20년 동안 가게를 오고 가시면서 제가 크는 걸 보셨는데 제 심성과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심성이라면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들의 자식보다 훨씬 훌륭하다면서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셨죠. 절 인정해주고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을 위해서 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흔한 시집살이 한 번 없이 절 아껴주셨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에도 저보다 더 장례를 신경 써서 치러주셨어요.
그 덕분에 전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외로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죠. 시동생들은 전부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서 다들 사자 직업을 달 수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시동생들은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어요. 제가 시험 기간이면 직접 도시락도 싸주기도 했고 빨래도 다 해줬었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제가 담당하고 남편은 학비를 담당했어요. 그 덕분인지 시동생들은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대학까지 모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둘째 시동생은 의사가, 셋째 시동생은 검사가 되었죠. 첫 월급 받던 날 시동생들은 저희에게 감사하다며 카네이션 꽃다발을 안겨주기도 했어요. 형수님, 저 오늘 처음으로 월급 받았어요. 제일 먼저 형수님한테 선물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카네이션이요. 사실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하지만 전 형수님한테 더 감사해요. 형수님께서 챙겨주신 교복이며 참고서며 아침밥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거 아시죠? 형수님 고생하시고 저희 신경 써주신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형수님께 더 보답하면서 살게요. 도련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저야말로 도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재미있었는걸요? 솔직히 애들도 태어나고 시끄럽고 정신 없었을 텐데 그런 거 한번 티도 안 내고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저야말로 고맙죠. 도련님들 아니었으면 애들 키우는 것도 버겁고 힘들다 느꼈을 거예요. 도련님들 잘 되는 모습 보니 제가 다 뿌듯하네요. 저는 더 바랄 거 없어요. 도련님들 잘 자리 잡아서 좋은 짝 만나 사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저도 딱 형수님 닮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항상 형한테는 말하거든요. 형은 절대 그런 사람 못 만난다고 했지만 어쨌든 제가 꼭 형수님처럼 마음씨 넓은 여자 만나서 꼭 소개해 드릴게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 형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형수님은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정말 저라면 절대 하지 못할 일들을 형수님은 꿋꿋이 하셨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다 같이 북적북적 지내면서 저도 오랜만에 가족애를 느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나저나 이제 짐 옮긴다고 하니 아쉽긴 아쉽네요. 그래도 10년 세월을 함께 했는데 아쉽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 있겠죠. 절 이렇게 항상 생각해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도련님들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직장 때문에 시동생들은 하나둘씩 독립을 했고, 독립을 하고 나서도 시동생들은 주기적으로 집으로 찾아와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시동생들은 항상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저 역시 시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거기다가 1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면서 정말 제 친가족과 마찬가지로 친밀해졌고 애틋한 마음도 생겼죠. 그렇게 잘 커준 시동생들은 어느덧 결혼을 할 때가 되었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항상 시동생들은 동서들을 미리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 소개해주기도 했어요. 두 동서들은 모두 전문의였어요. 둘째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있다 막내 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각자 집을 해주셨고 저희는 비슷한 동네에서 살게 되었어요.
막내 시동생까지 결혼을 하고 나서 모두 처음으로 시댁에 모였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가족의 우애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죠. 막내까지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는 정말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너희들끼리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게 우리 바람이지. 여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우리가 가고 나면 항상 큰형과 형수님을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존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구나. 작은애랑 막내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둘째랑 막내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형수님과 같이 살았어. 그러면서 뒷바라지를 형이랑 형수님이 다 해주셨지.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잘 큰 것도 그 덕이 있는 것이니 우리 애들이 형과 형수님을 애틋하게 생각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너희들도 이제는 가정을 꾸렸으니 무엇보다 가정이 우선이라는 점 명심하거라. 어머님, 그래도 저희 남편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잘 될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요? 들어보니까 자정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하다가 거의 집에는 늦게 들어가고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학교 갔던 것 같던데 어머님, 너무 형님 치켜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내 동서까지 들어왔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부담되고 그렇죠. 아,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너희가 형님한테 잘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형수님을 잘 챙겨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란 뜻에서 하는 말이란다. 우리 애들이 알아서 너희한테 말은 했겠지만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는 사이일 수 있으니 미리 내가 말하는 거란다. 너무 서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니 오해하지 말거라. 에이, 제가 오해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나 막내 동서나 의사라서 서로 바쁘고 형님이랑 마주칠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뭐. 형님은 식당 하시니 형님 나름대로 바쁘실 테고 저희야 뭐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 남편들 형수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잘 안 해도 남편들이 알아서 잘할 테니 어머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시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끔씩 말할 때면 동서는 왠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분란이 눈에 띌 정도로 보였어요. 막내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께서 돌아가셨고 그 후 얼마 못 가 시모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재산은 모두 똑같이 동등하게 나눴는데 나중에 재산을 정리하러 만났던 자리에서 동서들은 몫이 제대로 나뉜 것 같지 않다면서 의문을 제기했죠. 아니, 어머님 정말 재산 제대로 나누신 거 맞아요? 혹시 어머님 돌아가실 때 유언 다르게 하신 건 아니에요? 형님이 어머님 병간호 하셨으니 무슨 말 하셨던 거 아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해서요. 동등하게 나눴다곤 하지만 솔직히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께서 혹시라도 형님께 살짝 말해둔 걸 형님이 말을 안 한 거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 동서? 맞아요. 형님이야 20년 넘게 어머님 옆에 계셨으니까. 동등하게는 무슨? 어머님 하신 말씀 들어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형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야 며느리니까 남이라고 쳐도 자식들은 아들 셋인데 형님만 보고 재산 한쪽으로 몰아서 준 거면 좀 너무하죠. 솔직히 형님께서 남편들 뒷바라지 했다곤 하지만 재산이랑은 좀 별개 아닌가요? 동서들, 내가 아까 전에도 설명했잖아. 어머님, 아버님 재산 이제 남아있는 거 많이 없고 애초에 결혼하면서 어느 정도 나눠준 거야.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재산 동등하게 나눈 거고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동서들이 알아서 한번 알아봐. 나는 지금 알려주는 대로가 알고 있는 전부이니까. 동서들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동등하게 나눴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왜 의심을 해? 아니, 형님이 왜 화를 내세요? 저는 그냥 마땅히 의심할 만한 걸 말하고 있는 것 뿐인데 뭔가 찔리시는 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형님은 나서서 어머님 병간호도 다 하시고 그러면서 재산 이런 거 어머님께서 똑같이 안 나누고 가셨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래서 물어본 것 뿐인데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 수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아주버님한테 더 재산 많이 나눠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결혼하면서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사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재산 분할 저희한테 더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황당하게도 동서들은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에 대해서 분할이 잘못됐다며 말을 꺼냈죠. 그 말을 듣고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겨우 시동생들이 옆에서 말리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들을 보는 일은 더더욱 없어졌어요. 시동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저희 집에 왔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모였지만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을 동서들은 참석하지도 않고 심지어 들어보니 시동생들이 오는 것까지 기분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나 남편도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점점 시동생들도 오는 걸 꺼려하니 남편은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너희끼리만 오는 거라고 해도 나는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이렇게 되니 까놓고 말해야 되겠다. 그래도 이왕이면 재수 씨들이랑 같이 오는 게 어떻겠니? 다들 바쁘게 지내는 건 알고 있지만 나는 마지막 부모님 유언 어떻게든 잘 따르고 싶은데 너희도 자꾸 재수 씨들 눈치 보느라고 잘 못 오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우리끼리라도 오해는 풀고 지내야 하지 않겠어? 우리도 마음은 그러고 싶지. 근데 바쁘다면서 못 오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고 어쩌겠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획 돌아버리는 걸 보니 참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싶기도 해. 이제 와서 어쩌겠어, 형. 내가 나중에 잘 얘기를 해볼게. 재수 씨도 아마 우리 아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얘기 듣다 보니 둘이서 짝짝꿍이 맞는 모양이더라고. 당분간은 우리끼리만 여기 와야 할 것 같아. 아니에요, 도련님. 괜히 동서들이랑 싸우지 마시고 억지로 오는 건 저희도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번에 얘기했던 내용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오해가 쌓이고 있는 건가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며느리고 며느리 입장은 제가 잘 알아요. 아무리 편해도 시댁은 시댁이니 동서들한테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바쁜 사람들이니까 시간 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형수님께는 정말 면목이 없어요.
솔직히 형들이며 저도 이렇게 잘 된 것도 사실 형수님 덕이 제일 큰데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형도 우리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런 거 다 말을 했는데도 전혀 신경을 안 써주고 이해도 안 해주니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듯이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오해가 있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 풀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걸로 동서들이랑 다투지 마세요. 우리야 벌써 함께 지낸 지 20년이나 되었는데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 들어온 식구들이니까 저희가 더 이해를 해줘야죠. 그 뒤로는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매달 있었던 가족 모임도 조금씩 줄여가면서 거리를 두기로 했죠. 그러던 중 둘째 시동생이 어느 날 몸살이 크게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과 병문안을 갔었는데 얼굴이 엄청 헬쓱해져 있더라고요. 퇴원을 도와주면서 저에게 제가 만들어준 육개장이 너무 먹고 싶다면서 말을 하길래 저는 얼른 장을 보고 열심히 만들어 시동생 집으로 보내줬죠. 그런데 음식을 보내자마자 동서가 불이 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도대체 말도 없이 왜 이런 걸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리 안 한다고 말하려고 이런 거 보내신 거예요? 참나. 저희 식당 관리하느라고 이런 음식 입에도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아니, 애초에 전화를 좀 해보시고선 보내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냉장고에 어디 둘 곳도 없고, 음식 냄새 다 배겠네. 어머, 동서, 미안해. 나는 시동생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그 생각만 하느라고 동서 생각을 못했네. 너무 미안해. 그거 그럼 내가 가서 다시 가져갈게. 밖에만 내놔줘. 동서한테 먼저 물어볼 걸 그랬다. 오늘 시동생 병문안 갔는데 너무 야위었더라고. 몸 힘들 땐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해서 챙겼던 거야. 그래서 형님은 제가 제 남편 잘 안 챙겨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형님, 요즘 누가 육개장을 집에서 직접 끓여서 먹어요? 요즘은 집에서 그런 냄새 나는 거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 다 짜고 맵고 자극적인 건데 형님이야말로 우리 남편 건강 생각하신 거예요? 자꾸 이런 거 먹으니까 남편이 여기저기 아프고 난리죠. 형님도 그런 음식 좀 드시지 마세요. 음식은 가지러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제가 버리던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하는 수 없이 시동생을 불러서 집에서 식사를 하게 차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가 그 음식들 다시 바리바리 다 싸서 자기 친정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왜 그걸 친정으로 보내냐며 따져 물었더니 동서가 자기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서 보냈다는데 그 말을 듣고선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러던 중 동서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동서들은 원래 다른 개인병원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둘이 같이 개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축하 모임을 하던 날 남편은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길래 저만 서둘러 일을 끝내고 모임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들, 정말 축하해. 이렇게 병원 원장님들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인테리어며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신경 썼다면서? 안 그래도 동서들 개원한다고 하길래 어떤 게 좋을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축하금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들 개원한 거 하시면
정말 행복해하고 좋아하시겠다. 아, 아주버님이 오늘 바쁘시다면서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형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뭐 안 오셔도 괜찮았는데. 근데 형님, 일하다가 그냥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래도 개원식인데 좀 신경 써서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일하시는 복장 그대로 오시는 건 좀... 아, 미안해. 내가 급한 마음에 일단 축하금 전달해 주려고 그냥 왔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모임 오신 분들이 다 갇혀있고 오시긴 하셨네. 아유, 이걸 어쩌나. 어쨌든 너무 축하해. 오래 안 있고 그냥 밥만 먹고 얼른 갈게. 일 끝나고 오느라고 나도 저녁도 못 챙겨 먹고 왔거든. 아니에요. 형님, 여기서 드시면 아무래도 형님도 불편하시니까 제가 좀 괜찮은 곳 알아봤는데 그쪽으로 가시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있고 눈치도 좀 보이고 하실 테니 그게 나으실 것 같아요. 동서들은 저를 편하게 해주겠다면서 원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따로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도로 방이 마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예 건물 밖으로 나가서 뭘까 싶어서 따라가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한 곳은 다름 아닌 병원에서 좀 떨어진 순댓국집이었죠. 형님, 솔직히 저랑 형님이랑 이제는 그냥 남이지 않아요?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자꾸 시부모님 행세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형님 전혀 신경 쓰이지 않으니까. 지금껏 내내 눈치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발 좀 눈치 좀 챙기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언제 동서 시부모님 행세한다고 그래? 시동생들도 다 같은 마음인 거야? 동서네가 날 안 봐도 상관은 없어. 그렇지만 나는 시동생들과는 계속 볼 사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못 배운 장사치랑 겸상 못하겠네. 이래서 내가 못 배운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말을 하면 들어쳐 먹어야 내가 뭔 말이라도 하지. 아우 진짜. 형님만 빠져주면 우리 집안 딱 수준 높은데. 형님, 눈치껏 어울리는 거 쳐드세요. 황당한 말을 남기고 가려는 두 동서를 보면서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스러웠던 것도 잠시 포복절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포복절도하며 웃는 저를 보면서 동서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두 동서들 앞으로 제 명함을 내던졌습니다. 사실 전 식당도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동서네가 개원을 한 건물도 건물주가 내놓기 전에 1년 계약으로 싸게 계약한 곳에서 개원을 한 거였어요. 동서네야 어차피 다음 건물주도 자신들을 받아줄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한 건지 뭔지 생각 없이 임대료가 싸서 그곳을 선택했던 거였죠. 전 이번에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로 그 건물을 제가 구입을 하고 임대 비용을 좀 줄여주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동선의 태도를 보고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동서들은 제가 그 건물의 주인이 된 걸 듣곤 부랴부랴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1년 계약이 끝나고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죠. 그제야 동선에는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본인들 처지에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저에게 뒤늦게 찾아와서 사과를 했어요.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형님한테 못된 말 했던 거 정말 사과드릴게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시부모님도 형님을 너무 예뻐하시고 남편도 형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형님 질투하고 있었나 봐요. 이번에 개원하면서 그래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만 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맞아요, 형님. 저도 가족들이 너무 형님을 예뻐하셔서 질투가 나서 그랬어요. 저희 이번에 계약 연장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솔직히 저희 지금 옮길 여력도 없고 의료기기 비용도 다 못 갚았어요. 올해 임대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저희 지금 개원하면서 차림 비용만 벌 때까지 연장해 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 와서 이렇게 옮겨버리면 저희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동선에 참 웃긴다. 못 배워먹은 사람이랑은 겸상도 못하겠다고 했던 게 누구더라? 그래놓고서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나는 못 배웠으니 다 받아줘야 하니? 나도 동서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동서들한테 다시 임대해줄 생각 없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 그리고 거기 비워둘 거니까 동선의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거 알고 있지? 형님, 제발 부탁이에요. 저희 이거 개원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써서 지금 나가면 이거 다 빚더미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저희가 너무했던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평생 반성하면서 살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나보다 훨씬 잘난 건 너네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왜 너네 사정을 다 봐줘야 하냐고.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너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어? 뒤로 호박씨 까는 게 나라고 생각했으면서 왜 이래?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하자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 어쩐다 쇼하지 말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사실 처음에는 저도 동서들에게 어느 정도 혼을 주고 싶어서 말을 한 거였지만 남편이며 시동생들도 모두 절대로 계약을 연장해주지 말라고 말을 꺼냈어요. 시동생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얘기를 마구 쏟아냈죠. 둘째 시동생은 이미 동서가 사채하는 것 때문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말을 했어요. 이번 사건 이전부터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며 대하는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참에 정리할 기회인 것 같다면서 말을 했죠. 결국 둘째 시동생은 증거를 제출해서 소송하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시동생은 당장 소송은 하지 못했고 별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에 대해서 부당 대우를 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들이 다들 이혼하고 별거를 하니 걱정이 컸지만 오히려 시동생들은 저를 찾아와서 이번 기회로 너무 많은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어떠한 조건 없이 자신들을 위해 희생을 했고 특히나 저는 말 그대로 남편의 동생들일 뿐인데도 정말 친동생처럼 대해줬었는데 동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무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대요. 단순히 형수인 저에게 못하는 것만으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존중을 해주지 않으니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시동생들의 말에 저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저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사 와이프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컸어요.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사회적으로 보이는 것도 좋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인성까지 다 갖춰줬다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계실 적엔 그나마 생각하는 척 하더니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내 자기 친정에만 제가 잘하길 바라고 더 이상은 저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형. 와이프가 자기 친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아무 때나 가자고 하더니만 형네 집에는 절대로 갈 수가 없대. 웃기지? 엄마 아빠가 유언한 내용 기억 안 나냐고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그래 놓고서는 자기 집은 절대로 챙겨야 하는 게 너무 웃겼어. 마치 난 가족이 없는 것처럼 하더라고. 형수님, 죄송해요. 이렇게 된 건 저희 탓도 있어요. 아니에요. 동서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저랑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게 좀 충격이긴 했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막상 실제로 들으니 너무 충격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되어버린 건 아쉽고 안타까워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본성이 드러났을 텐데 그나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리하는 게 낫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났을 때에는 그땐 더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형수님께는 큰 상처가 되었겠지만 우리 가족이 이번 기회로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서들은 개원을 하면서 생긴 빚까지 더해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다른 개인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쉴 틈 없이 일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저희는 매달 하던 모임을 다시 시작했어요. 시동생들도 처음에는 이혼을 하고 힘들어했지만 더 늦기 전에 결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보다 저희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Y가 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난할수록 돈에 대한 집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15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잘 살아보려고 쉬지 않고 지금까지 발버둥치며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시장에서 족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말을 제외한 평일엔 손님이 많지 않아 한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주말에만 잠깐 벌리는 돈으로 평일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폐업의 위기에 놓일 것 같아 걱정이 많았어요. 족발집을 하기 전에 다른 장사도 몇 번 했었지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던 상황이라 이번 족발집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 모든 걸 쏟아 부었죠. 족발이라는 게 접근성도 좋고 많은 사람이 술안주로도 선호하는 음식이라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과 다르게 현실은 냉혹했고 또다시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될 만큼 안 좋은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점심에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평일 특선 같은 걸 준비해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평일 낮에만 판매하는 특선을 준비하게 되었고 점점 입소문이 퍼지게 되자 대기줄까지 생기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는 많은 손님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 힘이 나잖아요. 주말을 제외한 평일은 항상 우울했는데 족발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게 되자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저희 가족의 생활 또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자 남편은 그런 저에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는 행복만 있을 거라고 있는 힘껏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몸에서 이상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주기가 2주도 안 됐는데 출혈이 있길래 최근에 식당 일이 많이 바빠지면서 몸이 피로해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좀처럼 출혈이 멈추지 않길래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잠깐 시간을 내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는데 자궁근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말에 일단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식당 안이 꽤 시끄럽길래 서둘러 들어가 봤는데 시모와 신우가 남편과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장사가 이렇게까지 잘 됐는데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정도면 우리가 받는 한 달 생활비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생활비는 너희들의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아쉬운 대로 만족하면서 받았던 건데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이 오면 얘기가 달라지지. 이 정도면 100만 원 정도 올려받아도 너희들한테는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요즘 전화도 잘 안 되길래 식당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걱정돼서 찾아온 건데 이게 뭔 일이라니? 오빠, 정말 실망이야. 아니,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으면 벌어들이는 수익도 정말 많을 텐데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했어?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이렇게까지 잘 되면 나도 용돈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번 기회에 오빠 덕 좀 보면서 살아도 되겠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용돈 좀 줘봐. 그래, 엄마도 생활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대기줄까지 서 있는 거 보면 돈을 긁어 모으고 있다는 건데 여태까지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줬다는 게 너무 서운하구나.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언제 생활비 줄인 적 있었어요? 저희도 잘 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너무 보채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 드릴 테니 그만 일어나세요.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한 통 주셨으면 식사라도 하실 수 있게 자리 하나 만들어 드렸을 텐데요. 집에서 드실 수 있게 족발 좀 싸 드릴까요? 내가 지금 여기 족발 먹으러 온 줄 아니? 돈 받으러 왔다. 내 아들이 생활비 100만 원 더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당장 계좌로 좀 보내거라. 오빠가 저도 앞으로 용돈 주기로 했으니까 신경 좀 써서 매달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조만간 우리 집에 인사 오기로 했거든요. 언니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 알죠? 주말에 음식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오빠, 나 결혼식 비용 오빠가 해결해 줄 수 있지? 한 번뿐인 동생 결혼인데 신경 써주는 건 당연하잖아. 우리 집안이 좋은 형편이 아니라서 그동안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너희들이 잘 되니 앞으로 우리 가족의 생활도 많이 윤택해지겠지. 가족들한테는 돈 아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내가 돈 달라는 게 싫은 거야? 저희 가족의 삶이 매번 힘들었던 건 시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때문이었어요. 시부가 몇 년 전에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저희가 시댁의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우는 만년백수에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다가 남편이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일자리를 알아봐 일을 다니긴 했지만 워낙 백수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시 백수로 돌아와 버렸네요. 이러다 보니 저희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힘든 생활 신우라도 도와주면 숨통이라도 트일 텐데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식당에 와서 한창 바쁠 때 돈을 요구하니 당연히 표정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생은 저희만 하는데 두 모녀는 조금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돈 타령만 하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 몸까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두 모녀에게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제 표정이 안 좋은 건 다 이유가 있으니 그러지 않겠어요? 손님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바쁘고 힘들다는 건데 일손이 부족한 거 뻔히 보이면서 도와주지는 않고 돈부터 달라고 얘기하면 누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생활비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편하게 쓰시는 그 돈이 저희 피와 살을 깎아서 드리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서빙 좀 도와주세요. 아가씨도 용돈 받고 싶으면 상 좀 치우고 주방에서 설거지 좀 도와줘. 뭐라고? 지금 나보고 서빙을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여기 서빙하러 온 줄 아니? 장사 좀 잘 되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시애미가 우습게 보이는 거지? 엄마, 언니가 방금 나한테 한 말 똑똑히 들었지? 아니, 나보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설거지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런 험한 일을 시킬 수가 있어? 용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설거지까지 하래? 고작 용돈 몇 푼 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네. 더러워서 안 받는다. 나도 아가씨한테 용돈 줄 생각 조금도 없었고 어머님 생활비 올려드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ATM 기계도 아니고 손 내밀면 돈이 자동으로 생기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사람 병원 다녀오는 길이라 많이 예민하니까 그만 들어가세요. 너도 제발 정신 좀 차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남편도 두 모녀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따끔하게 한마디 한 뒤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두 모녀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데 남편도 저처럼 실망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연락드리겠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식당 문을 닫아 버렸어요. 대기하고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자 두 모녀는 남편한테 내쳐줬다는 게 상처로 돌아왔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저희 부부를 노려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가할 때 온 것도 아니고 식당 일을 도와줄 생각도 없으면서 돈부터 바라는 두 모녀가 너무 실망스러워 차라리 연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일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정도 손님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한숨 돌리던 남편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어요.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니 깜짝 놀란 남편은 제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얼굴이 사색이 되길래 작은 근종을 떼어내는 거라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바로 입원 절차를 밟았는데 2박 3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병실 문이 열렸는데 고개를 내민 사람은 남편이 아닌 시모와 신우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예민했던 거구만. 내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라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니? 자궁근종이라면서 근종이 6cm나 됐으면 몸에도 이상 증세가 꽤 있었을 텐데 입원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어제 내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잠깐 얘기 좀 하려고 식당에 들렀다가 네가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다. 다행히 수술하면 괜찮아진다고 하길래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 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옆에 있어주기로 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내가 아무리 ton동거렸지만 양심이 있는데 몸이 안 좋은 너를 두고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니? 부담 줄 생각 없고 편하게 생각하거라. 언니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오빠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때문에 온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불편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이래서 가족은 항상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사람 일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영 끊고 살았어 봐라. 나중에 도움받을 상황이 왔을 때 손을 벌릴 수 있겠니?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베풀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야. 돈? 그거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다. 내가 어제 오죽했으면 그런 말 했겠어? 너희 시아버지가 한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니? 거기에 더해 생활비까지 타서 쓰는 내가 너한테 눈치까지 보고 있으니 우울증까지 오는데 이런 내 마음 누가 알아주겠어? 너희들은 먹고 살기 바쁘지. 얘는 자기 일 하느라 엄마인 나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데 숨이 막히고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기분 전환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행 한번 가려고 너한테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했던 거야. 그냥 여행 좀 가게 돈 달라고 하면 너희들 사정 뻔히 아는데 지갑이 열리겠니?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말을 하면 그래도 허튼 곳에 쓰는 돈이 아니니까 선뜻 지갑이 열릴 줄 알았지.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많이 당황스러웠고 말투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다. 좀 늦었지만 이 점에 대해선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너랑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기 위해 온 것뿐이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갑자기 찾아와서 돈이 목적이 아닌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온 거라는 말을 하는데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15년을 시댁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두 모녀의 성격을 모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이미 머릿속에는 저한테 돈을 어떻게 뜯어낼지 그 생각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머리 굴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두 모녀의 행동은 가시 끝판왕이었고 저는 두 모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지켜만 보기로 했어요. 딱히 간호받을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라서 혼자 있고 싶다고 하자 두 모녀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도 아니라 옆에 있는 게 더 불편해서 돌려보낸 뒤 잠깐 화장실에 들리려고 저도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두 모녀가 안내 데스크에 서서 굳은 얼굴 표정으로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그 대화 내용이 궁금해 최대한 들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돈 그거 몇 푼 받는다고. 병원에까지 와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냥 용돈 안 받을래. 오빠가 이런다고 우리한테 돈을 주겠어? 알아서 수술 잘 받겠지. 언니도 우리가 가십적으로 구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을걸? 그동안 엄마랑 내가 했던 행동이 있는데 바보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어? 과거에 뭘 했던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내 아들이 여기 오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 며느리 잘 챙겨주면 앞으로 돈 좀 올려주겠다는 거잖아. 너는 눈치가 없니? 지금 당장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미래를 봐야지. 쟤들 지금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중인데 주는 대로만 받을 거야? 수술 끝날 때까지 며느리한테 좋은 기억 심어주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올 텐데 이번 하는 2박 3일 그거 못 참아서 굴러 들어오는 돈을 걷어차면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아까 식당에 갔을 때 오빠가 언니 몸이 안 좋아서 입원 중이고 수술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암인 줄 알았다니까? 한편으로는 암에 걸렸으면 훨씬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도 했었어. 엄마도 솔직히 좀 기대했었지? 언니가 없어야 우리가 오빠 부리기 편한데 달라는 대로 줄 거잖아. 애들 돌봐준다는 핑계로 돈 달라고 하면 안 주겠어? 나는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아쉽네. 그래도 이번에 옆에서 챙겨주는 척하면 떨어지는 건 좀 있겠지. 진짜 하기 싫어 죽겠지만 내 결혼식을 위해 참는다. 엄마는 병원에 더 있을 거야? 나는 남자친구 만나러 갈 거니까 오늘은 엄마가 신경 좀 써줘요. 그럼 나 먼저 가볼게. 두 모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라 별로 놀라지는 않았지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실에 찾아와 걱정해주는 척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역시나 하고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냥 아예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병실로 돌아왔는데 시모가 다시 고개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들어와 저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네가 몸이 좋지 않다 보니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좀 더 옆에서 시간 좀 보내주려고 다시 왔다. 아무래도 요즘 갑자기 식당 일이 바빠지면서 몸이 확 안 좋아진 것 같구나. 사돈분들은 알고 계시고 너무 멀리 계셔서 올라오시는데 힘들진 않겠어?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어요. 잠깐 수술하면 끝인데 굳이 남해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 혼자 있어도 되니까 그만 들어가 보세요. 아버님도 보살펴 드려야 하잖아요. 그이가 오늘 일 좀 일찍 마무리하고 오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많이 피곤해서 좀 누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 피곤하면 누워야지. 내 아들이 일찍 온다고 했으니 그럼 먼저 일어나 보마. 그런데 말이야. 혹시 내 아들 오면 말 좀 잘해줄 수 있겠니? 왜 그거 있잖아. 어제 얘기하다 마는 거. 요즘 식당 일도 잘 됐는데 생활비 좀 올려주라고 네가 살살 구슬려서 좋게 얘기 좀 해줘봐. 경수가 또 네 말은 잘 듣잖니? 네가 내 아들한테 얘기 좀 잘하면 100만 원 정도는 쉽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힘들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식당 일이 잘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돈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 나도 잘 알지. 그런데 내일이 네가 시애미한테 생활비 주는 날인 거 알지? 이왕 맞춰주는 거 좋게 해주면 서로 좋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다. 지금 드리는 돈도 저희가 무리해서 맞춰드리는 거라 더는 힘들어요. 더 이상 자꾸 바라시면 지금 용돈도 그냥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니 더는 요구 마세요. 시모는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한테 말을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겠다면서 억지 웃음을 보이며 몸조리 잘하고 있으라며 가식적인 얼굴로 저를 걱정해준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을 마치고 병실로 들어온 남편은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일단 얘기했어요. 두 모녀가 했던 말들을 남편한테 얘기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선에서 해결하기 전에 시모의 생활비 문제로 남편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남편은 지금 주는 생활비도 충분하다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도 그 이상을 맞춰주지 않을 거라며 확실하게 의사 표현을 했어요. 오히려 생활비를 더 줄이려고 생각 중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남편은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한 눈치였어요. 남편은 그래도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고 참고 있는 건 제가 입원을 했고 시모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에 대해선 건들지 않는 것뿐이라고 시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용돈은 아예 줄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사지 멀쩡한데 용돈을 지어주면 버릇 나빠진다면서 본인이 벌어 생활하게 놔둬야 한다고 일절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결혼식 문제 또한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남편은 그날은 특별히 기존의 시모에게 주던 생활비에서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더 얹어주라고 했어요. 시부가 병원에 가야 하고 한의원에서 약도 지어야 해서 약값은 따로 챙겨줬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는 항상 불만이 많았지만 시부는 항상 걱정을 했어요. 저희 부부가 어려웠을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 또한 몸이 안 좋아지신 시부를 위해 금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그동안 없는 형편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말대로 생활비에 50만 원을 더 얹어서 250만 원을 다음날 시모 계좌로 넣어줬어요. 시모가 그날도 병원에 오기로 했었기 때문에 5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작은 근종 절제술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술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병실 문을 박차며 무서운 얼굴로 저에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신우 또한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오길래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해서 시모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는 순간 제가 입고 있던 수술복을 사정없이 찢어버리더니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저 또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지금 이거 뭐야? 생활비를 왜 250만 원 보내준 거야? 내가 어제 충분히 좋게 얘기했을 텐데 50만 원은 어디 간 거니? 내 아들이 50만 원 덜 보내라고 한 거야? 당장 50만 원 더 토해내거라. 돈도 많이 벌면서 50만 원 그거 아까워서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당신 지금 미쳤어? 수술 앞둔 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기존에 받았던 생활비에 추가로 50만 원 더 보낸 거, 그 50만 원 아버님이 이번에 병원에 가신다고 해서 한의원에서 약도 타야 하니까 그이가 50만 원 더 챙겨드리라고 한 거지. 생활비는 그대로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된 거라고. 그래서 지금 300만 원으로 맞춰주지 않겠다는 거네. 나는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당장 100만 원 입금시켜라. 안 그럼 너 오늘 수술 못할 줄 알아? 지금 내 수술비 낼 돈도 간당간당한데 100만 원을 더 붙이라고? 당신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당장 용돈 250 토해내. 가족이고 뭐고 앞으로는 땡전 한 푼 없을 줄 알아. 네가 아프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이나 당장 내놔. 장사 잘 되고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시미 말이 아주 우습지? 내 돈 내놓으라고. 지금 수술 앞둔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충분히 좋게 설명했는데 돈을 더 달라고? 생활비 매달 200만 원 맞춰주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냐고. 저거에는 그만큼도 못 주고 있는데 지금 받는 거에도 만족을 못하고 더 달라고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언제 어떻게 불황이 닥칠지 모르는데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될 시점에 니들 때문에 돈이 모이지가 않는다고. 200만 원도 하도 모자란다고 난리를 쳐서 겨우 올려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알뜰하게 쓸 것이지. 양심도 없이 병원에서 이 난리를 피워? 지금 제정신들이야? 오빠가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났어? 엄마가 힘들게 배 아파 낳아줬으면 평생 잘해도 모자란데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돈 안 주겠다고 한 거 못 들었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너희들 죽든지 말든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거니까 내 생에서 꺼지라고. 이 사람 수술 받아야 하는데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지금 받고 있는 생활비 모조리 끊어버릴 거니까 한번 너희들끼리 돈 벌어 살아봐. 남편은 병실 밖에서 두 모녀의 말을 전부 다 듣고 있었는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문을 박차며 들어왔어요. 수술을 앞두고 생활비 문제로 한바탕 싸우게 되자 다른 대기 환자가 있어서 그날 수술은 결국 취소가 되어버렸고 두 모녀는 병원에서 쫓겨나 버렸네요. 한도 끝도 없는 시모의 욕심에 화가 난 남편은 결국 그날 이후 시모에게 생활비를 일절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날 바로 수술을 진행했고 한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몸이 회복이 될 때까지 쉬고 있었는데 식당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시모 때문에 잘 되던 장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영업 방해죄로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넣었고 그 뒤로 식당에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도 해버렸어요. 그 뒤로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지역에서 족발 2호점을 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1호점 못지않게 2호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도 더 이상 호구 생활 지쳤다며 식구들에게 그만 시달리고 싶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네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그 사람들도 움직일 테니 지금의 선택이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이런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두 모녀와 두 번 다시는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부께만 간간히 연락드리고 따로 챙겨드릴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이 옆에 있었을 때가 정말 좋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봐야 정신 차리지 싶어요. 가을도 한창 저물어 가네요.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반대로 자식 때문에 피눈물까지 쏟아버린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백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통보를 받게 됐을 땐 아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0년을 묵묵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알아야 했던 저는 집으로 직접 불렀어요. 전화 통화로는 말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한 뒤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때 당시 며느리가 임신을 했던 상태라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무슨 생각으로 일을 그만뒀는지 물어봤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한 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자기 삶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다른 일을 해보려고 그만뒀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도 적지 않게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들은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닌 사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당히 불안했던 건 사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끼어들더니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 건 며느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머님, 이 사람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남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일할 순 없잖아요. 저희가 생각 없이 일을 그만뒀겠어요? 당연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한 거죠. 사업 구상은 진작에 끝났고 앞으로 사장 소리 들으면서 돈 쓸 일만 남았어요. 저희가 알아본 곳이 대박 자리라니까요. 살짝 모자라는 돈은 어머님이 지원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이 사람 이미 사직서 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니? 내가 봤을 땐 너희들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은데 나보고 도와달라고 말만 하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믿고 지원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한 직장에서 꾸준하게 10년을 일해왔으면 그만큼 다른 일도 끈기 있게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려서 여유가 많이 없는데 엄마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버지 떠나시고 나서 그 재산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잘 되면 엄마한테 빌린 돈 다시 갚을게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모른 척 갈 건 아니죠? 어머머머, 이가 진짜? 갚는다는 얘긴 왜 해? 엄마가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주는 돈인데 당연히 갚지 않아도 되지. 내 자식이 나중에 사업한다고 손 내밀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통장 건네줬을 거야. 어머님도 당신이 잘 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 묵혀둬봤자 국 끓여 먹을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봐둔 상가가 있거든요. 그곳에다가 카페 하나 차릴 수 있게 돈 좀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게요.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 지금 다니던 회사 그냥 계속 다니고 싶었어? 아니면 며느리 말처럼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회사에 오래 다녀봤죠.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월급쟁이로 그만 살고 싶어서 그만뒀어요. 저도 그동안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줘서 사직서 내고 나올 수 있었어요. 저 아직 젊잖아요. 충분히 다른 일 알아볼 수 있고 저도 사장 소리 듣고 싶어요. 사업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옆에서 지켜봐 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엄마는 네가 갑자기 내린 결정이 많이 불안하다. 제가 선뜻 돈을 주지 않으려 하자 좋게 설명을 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는지 조급한 말투로 명확한 답을 주길 원하길래 어쩔 수 없이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알아보게 된 상가에 카페를 차릴 수 있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둘 다 열심히 하겠다고 들뜬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카페가 잘 되길 저도 간절히 바라며 성공적인 출발이 될 수 있게 옆에서 응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잘 될 것 같았던 기대와 다르게 처음엔 손님들이 좀 몰리는 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카페엔 파리만 날리는 시간들이 길어지자 결국 우려가 현실로 되어 버렸습니다. 말로는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상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못하는 모습에 기분이 좋지 않았네요.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예상했던 대로 카페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폐업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찾아와 손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거절을 했고 이 문제로 아들과 언성을 높이게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네요. 아, 제 말이 맞다니까요. 상가 위치가 너무 안 좋았었고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던 사업이라 너무 몰라서 폐업 처리가 된 거지. 다음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지식이 너무 없어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진 않았지만 다음번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위치 선정해서 한 번 하는 거 제대로 해보려고요. 카페를 차리기 적합한 부지를 몇 군데 봐뒀거든요. 어머님도 이번에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폐업을 하게 된 건 자리 탓이 아니라 영업을 하는 데 있어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문제가 뭐야? 친절인데 너희들 행동은 어땠니?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죽치고 앉아 있는다며 손님을 내쫓질 않나? 손님이 원하는 커피를 시키려 해도 비싼 음료를 주문하게끔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느 누가 그런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사 먹겠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기본적인 것부터가 잘못됐는데 상가 위치나 따지고 있으니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너희들은 아직 사업할 준비가 덜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님, 그건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가게 월세도 내야 하는데 꼭 커피 한 잔 시키고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카페에 오는 손님들마다 아메리카노만 시키면 어떻게 가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추천을 해준 것 뿐이라고요. 엄마 말뜻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니? 그런 걸로 뭐라고 그런 거야? 너희들 태도가 문제라고 몇 번이나 얘기해.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대화하면 좀 좋아. 장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삭이라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숨쉬기에도 버거운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라는 게 그래서 힘든 거다.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쉬운 줄 알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부자게? 나는 지원해줄 생각 없다. 다시 한번 사업을 하고 싶으면 기본부터 가서 배우고 와라. 그리고 확실하게 모든 게 준비됐을 때 너희 스스로 대출을 받던 알아서 해결해. 엄마는 더 이상 지원 못 해준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저보고 다시 남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요? 이미 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남 밑에선 절대 못한다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몇 번의 실패 끝에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거라고요. 무작정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한 번 더 기회 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100배, 1000배 간절했고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이야. 너희들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른데 다시 시작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되니까 그만들 돌아가라. 원하는 내 대답은 여기까지다. 아들 내외는 제가 다시 한번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지 당연시하게 요구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자 거품을 물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며 도와달라고 강요를 하길래 더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들은 곧 태어날 손주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면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냐고 방문을 강하게 두드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방문을 두드리던 아들은 제가 고집을 꺾지 않으려 하자 결국 집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저도 아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실패하는 족족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면 나중엔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또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쌓일 때까지는 금전적인 지원은 절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며느리는 중간에 출산까지 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저도 출산한 며느리를 위해 몸조리에 신경을 써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불만이 가득했고 서운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다른 집안들은 아들, 손자 낳아주면 원하는 건 다 해준다는데 어머님은 저 몸조리 해주시는 거 외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이가 지금 힘들게 남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하실 건데요. 저는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는 잘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이도 태어나서 책임감도 많아졌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카페 차리겠다고 남 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매장을 차리겠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땐 아직 멀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할 테니까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애나 잘 봐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로도 둘이 입에 풀 칠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힘들고 고생해봐야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않을 거 아니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재산 평생 먹고 살 정도로 많다면서요. 그럼 한 번 정도는 더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펑펑 쓰면 그 돈이 바닥은 안 나니? 돈을 쓸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지. 재산이 많다고 생각 없이 썼다간 결국 길거리에 나앉는 건 순식간이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결국 예전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뉴스에서 못 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언젠간 바닥을 보인다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두 번의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위해 기초부터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건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얼굴 볼 때마다 불만투성해 시애미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며느리와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면서 쉬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떠나기 전에 사업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했었고 저희 가족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안정적인 삶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항상 뒤에서 지켜보던 아들도 나중에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엔 믿고 도와줬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사업을 운영하는 태도를 보고 알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제가 원망스러워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엔 제 맘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저 또한 이런 상황들이 힘들어도 힘든 시간들 참아내가며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네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들 내외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위치에서 묵묵히 일해오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지켜봐오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렸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질을 조금씩 갖춰 나가는 것 같아 아들의 사업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일이라는 게 배워도 끝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태도를 고쳐먹지 않으면 그 사업은 망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오랜 시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사업에 대한 규모가 상당했어요. 뭐라고? 아니, 상가 하나 임대해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카페 하나를 네가 올리겠다고?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모르니?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일반 카페로 운영해선 돈 못 번다니까요. 그만큼 저희도 투자를 해야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도 그때 한번 실패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을 해왔고 두 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설명드린 부지에 카페 건물 올리면 멀리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거고
그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위치예요. 투자할 돈이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한테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2번의 실패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공원처럼 꾸며놓던가 아니면 카페 건물을 올릴 때 여성들이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게 실내를 이쁘게 꾸며놔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만드는 게 요즘 카페 운영 방식이에요.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어요.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만 저희 부모님 버는 돈보다 빚 때문에 갚아야 되는 돈이 훨씬 많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엄마, 이제 이 집도 그만 처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버지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 필요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적당한 집으로 이사하고 이 집은 이제 처분하세요. 제가 알아본 카페 부지가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 매입해서 카페 올리고 이것저것 장비까지 구매해서 직원들 뽑으면 수십억은 들 테니 여유 자금이 많은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집도 처분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줄 거죠? 제 생각과 아들내외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저는 상가 임대 하나 받아서 다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아들내외는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전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조사해온 카페들을 보여주면서 매출이 얼마 정도 되고 하루에 몰리는 손님 또한 상당하다는 걸 계속해서 어필을 했어요. 엄마인 저로서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하고 아들내외의 설득 끝에 결국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꿈을 펼치도록 엄마인 제가 아들을 위해서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재산과 집을 팔아 500평 규모의 카페를 차려주게 되었고 온 가족의 인생이 걸려있을 정도로 저희 가족에겐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잘못되면 다들 길거리에 앉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였죠. 그렇게 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카페를 만들어 가게 되었고 오픈 결과 처음에는 많은 손님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미어 터졌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잠깐 반짝이고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불안했던 마음과 다르게 카페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었고 직원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제가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까지 생겼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 대신 집에서 육아를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카페는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집에만 계실 거예요? 애 보는 건 카페 와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애 들쳐매고 카페로 서둘러 와주세요. 아니, 카페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애를 어떻게 돌보니? 괜히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내가 한가한 줄 알아? 너희들 카페 운영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집안일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서 밀린 집안일까지 내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집에서 내가 노는 걸로 보여? 일손이 모자라면 직원을 뽑아야지. 지금 당장 뽑을 순 없잖아요. 며칠 내로 직원 몇 명 더 충원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카페로 나와주세요. 애도 집에만 있는 것보단 바깥바람 쐬는 게 좋죠. 아들내외는 카페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집안일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어요. 거기에다 애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사돈댁은 워낙 멀리 계셔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제 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워낙 급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멈추고 애를 들쳐맨 뒤 택시 타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손님들이 많던지 500평이나 되는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손님들 틈 사이를 비집고 카운터로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저에게 행주를 던지더라고요. 그리곤 지저분해진 테이블 좀 닦으라고 시켰는데 오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워낙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렇게 애를 들쳐맨 뒤 땀 흘리며 더러워진 테이블을 닦았고 허리가 아파서 잠깐 숨 좀 돌리고 있었는데 목이 타서 며느리한테 음료 한 잔만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던 며느리의 입에서 막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테이블 다 닦았어요? 제대로 닦은 거 맞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물은 가져왔어야죠. 많이 바쁜 거 알면서 하필 지금 음료를 달라고 해야 돼요? 아, 바쁘니까 저기 정수기 있으니까 물이나 좀 드세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빵 쪼가리 같은 거 손님들 발에 묻잖아요. 테이블만 닦으라고 했다고 하나만 한 거예요? 딱 봐서 지저분해 보이는 거 있으면 알아서 좀 치우셔야죠. 재수없게 어딜 기어 들어와서 음료를 달라고 그래? 애 지금 울고 있잖아요. 나가서 애 좀 달래요. 당신이 우리 엄마 불렀어? 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방해만 된다고 했잖아. 한창 바쁜 시간대 초치지 말고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저희 바쁜 거 안 보여요? 너희들 지금 나한테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집까지 팔아서 500평 카페 차려줬더니 음료 하나 먹겠다는 말이 그렇게 재수없게 들렸어? 내가 여기 지금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도 집안일에 애까지 보는데도 네가 불러서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멈추고 왔으면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장사집 와서 초친다고? 재수없다고? 너희들이 요즘 카페가 잘 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오늘 장사 말아먹고 싶지 않으면 방금 한 말 당장 수습해라. 아니,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바쁘게 주문받는 거 안 보여요? 이런 상황에 음료 달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 엄마가 잘못했으면서 왜 우리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요? 장사 초치는 행동 한 거 맞잖아요. 아, 카페 하나 차려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냈네. 음료 하나 주문 넣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니? 내 전재산을 털어서 카페 차리게 해줬고 허리도 안 좋은데 애 들쳐매고 땀 흘리면서 100개 가까이 되는 테이블 전부 다 닦았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 너희들 지금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카페 아직 너희들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 몰라? 아니, 뭔 소리예요? 이 카페 저희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걸리적거리니까 그만 방해하고 할 일 끝났으면 밖에서 애나 봐요. 제가 필요하면 다시 전화할 테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계세요. 놓친 애들 보면 꼭 저렇게 눈치가 없어. 아, 당신도 그동안 어머님이랑 살면서 정말 답답했겠다. 내가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카페 아직 우리 명의가 아니야. 엄마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히면 그때 넘겨주기로 했었어. 뭐라고? 아니, 나한테는 명의 이전 다 받았다고 했잖아. 아니,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건데? 나는 지금까지 이 카페가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았잖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내 명의로 되는 건 당연하니까 굳이 명의 이전은 나중에 될 거라는 말을 했다가 얼굴 붉히게 되는 일 생길까봐 일단 카페부터 차려야 할 것 같아. 엄마의 말대로 명의 이전은 나중에 받고 카페 건물만 올리게 된 거야. 나도 바쁘니까 깜빡하고 있었는데 일단 상황 수습부터 해야 되겠는데?
개념 없는 며느리의 막말에 저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뒤늦게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말에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상황을 뒤집기에는 며느리와 아들의 행동이 실망스러웠고 받아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태가 커지게 되자 며느리는 불안했는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저는 아들네를 카페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창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내쳐지게 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아들네는 당황해선 저와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카페가 좀 잘 된다고 저를 무시했던 그런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카페의 명의가 이전되는 순간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내쳐버릴 것 같아 카페는 제 소유로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 내외는 카페에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직원들을 고용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페는 입소문이 나서 점점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들 내외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일절 도와주지 않고 금전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일단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자리가 아들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사돈댁에서도 전화가 왔지만 제가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제가 카페를 잡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 내외는 분명 자기 잘못에 대한 후회보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분노만 한가득 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더는 믿고 싶지도 않고 남은 인생 그냥 저 혼자 속 편하게 누리면서 살까 생각 중입니다. 다른 노년분들도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반드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